지금부터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중 하나인 혜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혜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와 키워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긴 꼬리, 매우 밝은 몸체, 그리고 충돌 등입니다. 이런 혜성이 사실 오래전에는 불길한 제왕의 전조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홍수나 기근 또는 전염병 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한치의 예고도 없이 우리 곁에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주기에 맞추어 일어나는데 이런 패턴과는 달리 혜성은 늘 불규칙했습니다. 물론 혜성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밝혀지지 않았던 시절이니 이를 생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불길하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혜성은 태양계 천체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다양한 연구와 관측을 통해 혜성을 둘러싼 베일이 하나둘씩 벗겨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혜성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혜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혜성이란 우리말로 살별, 꼬리별이라고도 불립니다. 역시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이며 그 중에서 유성체, 혜성, 그리고 성간물질 등은 태양계 소천체 SSSB, Small Solar System Bodies로 분류됩니다. 혜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핵과 코마, 그리고 꼬리입니다. 혜성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즉 파장에 따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X선 등에 의해 핵으로부터 발생한 핵을 둘러싼 구름층인 코마와 꼬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혜성의 핵과 코마, 그리고 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핵입니다. 핵은 혜성의 중심부로서 대부분이 얼음 조각과 먼지, 그리고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얼음이 아니라 여러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러운 눈덩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혜성의 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내외입니다. 다음은 코마입니다. 코마란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 혜성의 핵 주위를 둘러싼 성과 같은 덮개입니다. 태양 가까이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 혜성의 핵으로부터 증발된 가스가 방출되고 또 먼지가 나와 핵을 둘러싸게 됩니다. 코마는 태양의 직경보다도 더 크기도 하고 혜성의 꼬리는 1AU 이상의 길이가 되기도 합니다. 1996년 1월에 발견된 하쿠다케 혜성은 큰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3.8AU,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3.8배, 즉 5억 7천만 킬로미터나 되었습니다. 코마는 혜성의 대기에 해당되는데 혜성이 태양과 멀리 있을 때는 고체 상태이며 이때 지구에서는 그저 소행성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다릅니다. 태양 복사열에 의해 핵의 표면이 증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발한 핵 내부의 먼지와 가스는 커다란 대기가 되어 혜성의 핵을 둥근 형태로 감싸게 됩니다. 이를 바로 코마라고 합니다. 다음은 꼬리입니다. 꼬리는 혜성 표면에 얼음과 먼지가 증발되어 생깁니다. 그리고 꼬리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먼지꼬리, 또 다른 하나는 이온꼬리입니다. 먼지꼬리는 주로 흰색빛이 나며 먼지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온꼬리는 주로 푸른빛이 나고 이온화된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혜성의 꼬리는 태양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로 인하여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아주 길게 생성되곤 합니다. 꼬리는 태양과 가까울수록 밝아지게 되는데 바로 태양풍의 반응을 보이는 입자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성들은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여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혜성의 출처는 바로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르트 구름이란 태양계가 형성되는 초기 과정에서 그 외곽에 존재하게 된 곳으로 가상적인 천체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를 껍질처럼 감싸면서 존재하는 혜성의 밀집소인 셈입니다. 바로 이 오르트 구름 안에 있다가 중력이나 어떤 외부적 영향으로 인해 태양계 내부로 진입하게 된 천체를 바로 혜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혜성은 대부분 길다란 타원형의 궤도를 도는데 그 길이의 정도는 각 혜성마다 다르지만 긴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어떤 혜성은 궤도의 한쪽 끝은 태양 가까이에 있는데 반대쪽 끝은 저 멀리 해왕성 부근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궤도와 주기가 긴 해성들을 바로 장주기 해성이라고 부릅니다. 장주기 해성은 길게 늘어난 궤도를 형성하고 이심률이 크며 주기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심지어 수백만 년의 주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성처럼 큰 행성의 중력에 붙잡혀 200년 이하의 비교적 짧은 주기를 갖게 되는 해성들을 단주기 해성이라고 부릅니다. 헨리 해성, 앵케 해성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비주기 해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장주기 해성과 유사하나 쌍곡선 또는 포물선의 궤도를 형성하면서 태양을 지나간 후에는 다시는 태양계로 돌아오지 않는 무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성의 궤도 사이를 지구가 지나치게 될 때 지구 궤도와의 마찰에 의해 불태워지면서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별똥벌이라고 불려지는 유성우입니다. 그리고 해성의 이름은 발견자의 성을 따서 짓거나 동시에 발견하게 되면 3명의 성까지 붙여 해성의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해성은 바로 약 76년을 주기로 하여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헨리 해성인데 이 해성의 궤도와 주기를 예측해 처음 밝혀낸 영국의 천문학자 헨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헨리 해성이 지구에 나타났던 가장 최근은 1986년이었으며 주기가 약 76년이기에 앞으로 약 40년 뒤인 2061년에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해성의 질량은 직경 1km가 수십억 톤 정도이고 직경 10km가 되면 수조 톤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해성의 나이는 그 자체로 굉장한데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해성이 지구에 물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과학자들은 지구 생명체를 해성이 처음 탄생시킨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중생대말 공룡을 포함한 지구상의 생물 대부분을 멸종시킨 것 또한 해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해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인류의 문명이 해성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갑자기 해성이 찾아와 지구를 헤집어 놓을지도 그 헤집어 놓은 지구를 다시 부활시킬지도 그 어떤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주의 탄생과 기원을 설명해 줄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해성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기에 해성을 탐사하여 토양과 먼지 등을 연구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의 오랜 바람이자 염원과도 같습니다. 해성에 대한 탐사 프로젝트로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약 12개가 수행되었지만 해성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우리 인간에겐 아직까지 꽤 많습니다. 이젠 행성뿐만 아니라 해성으로도 눈을 돌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해성 탐사선 스타더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더스트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우주 탐사선들 중 하나로 빌트2 해성의 주변에서 나오는 해성먼지와 우주먼지를 직접 수집하여 지구로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된 해성을 탐사하는 우주 탐사선입니다. 스타더스트는 최초로 표본을 회수하는 임무를 맡은 탐사선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1980년 이후부터 해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제작이 추진된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과학계의 해성 연구 흐름에 따라 1990년대 초 해성과 관련된 최초의 임무 하나가 성공하게 되는데 그 임무는 바로 우리가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주기 해성인 헨리 해성에 접근하여 근접한 거리에서 수집한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미국의 해성 랑데부 소행성 플라이바이는 안타깝게도 실행되기에 앞서 취소되고 맙니다. 바로 예산 부족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예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0년대 중반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디스커버리급 미션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2004년에 빌트2 해성을 향해 떠나는 임무로 1995년 가을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그렇게 1년 후인 1996년에 제작된 우주선이 바로 스타더스트 탐사선입니다. 행성을 보호하라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스타더스트 계획은 행성 오염 방지 수준 5등급으로 실행되었으며 스타더스트의 주요 임무인 빌트2 해성 탐사를 통해 태양과 가까이 있는 해성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성 탐사선 스타더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지구와는 또 어떻게 통신하는 것일까요? 먼저 탐사선의 본체는 항공우주기술 사업을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군사기술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우주 환경에 적합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탐사선의 길이는 1.7m, 폭은 0.66m이며 탄소 섬유와 벌집 모양인 알루미늄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 부분에 있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소형 우주선 계획을 위해 개발되어 있던 기존의 기술과 여러 과거 기술들을 함께 활용하였으며 탐사선에는 지구에 도착하면 분석될 표변 수집판과 과학장비 5가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더스트의 통신은 여느 탐사선과 마찬가지로 나사의 심우주 통신망인 DSN을 이용합니다. DSN은 현재 총 3개 국가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고 호주의 캔버라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주 탐사선의 통신에 있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력은 어디서 공급받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태양 전지판에 있습니다. 탐사선은 330W를 만들어내는 2개의 태양 전지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데, 이때 태양 전지판은 작은 우주선 기술 계획인 SSTI (Small Satellite Technology Initiatives)를 모델 삼아 착안되었습니다. 바로 태양과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일련의 전지들을 전환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늘 예상치 못한 상황은 존재하는 법. 태양으로부터 너무 먼 거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태양 전지판이 전기를 제대로 발생시킬 수 없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니켈 수소 전지 하나가 탐사선에 추가적으로 담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더스트가 발사되었던 그때 그 순간과 과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더스트는 1999년 2월 7일 21시 4분 15초에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때 발사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모든 분사 절차는 약 27분가량 걸렸으며 지구의 중력 도움을 얻어 추진력을 얻기 위해 연구진은 태양 주위의 궤도에 탐사선을 올렸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스타더스트는 무사히 지구의 중력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초속 6.1km라는 속도로 천천히 달리며 2002년에는 소행성 안네 프랑크를, 또 2004년에는 혜성 빌트2를 꽤나 근접한 거리에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사된 지 5년이 지난 후인 2004년 스타더스트는 궤도를 작게 수정한 후 캡슐을 분리했으며, 이는 약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유타주, 네바다주, 아이다호주에 걸쳐 존재한 거대 밀물 호수인 보너빌호 지역의 표본 캡슐을 2006년 낙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스타더스트는 이렇게 캡슐을 분리하고 난 이후 곧바로 착륙기동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의 착륙기동은 탐사선이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하지 않게끔 궤도를 세밀히 조정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탐사선은 2004년 1월 19일부터 태양 전지판과 통신기를 포함한 과학 장비들을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시켜 전력을 아꼈는데, 이는 스타더스트가 태양 중심 궤도를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활발하게 돌다가 2009년 1월 14일에 다시 지구 근처에 올 순간을 미리 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예측 불허 상황까지 대비해 탐사선의 모든 루트를 설정해야 한다니 우리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참 대단하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007년 11월 3일 발사된 지 약 8년이 지나자 2011년에 해성 템펠리를 가까이 통과하기 위해 탐사선의 모든 장치들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이 연장되었고, 남아있는 연료를 다 소진한 후에 탐사선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해성을 탐사하려는 것일까요? 우선 템펠1은 2005년에 발사되었던 탐사선인 딥 임팩트가 향했던 곳입니다. 템펠1과 충돌하여 이 해성의 내부 구성을 연구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당시 딥 임팩트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된 계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충돌 때문에 발생했던 먼지로 인하여 내부 모습을 촬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수집하지 못했던 충돌 지역의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했던 임무의 종착점을 찍기 위해서 스타더스트의 계획은 연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장되어 새롭게 재탄생한 스타더스트의 임무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초속 6.5km 이하의 낮은 속도로 혜성에 천천히 근접 통과하여 혜성의 먼지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로 최저 속도로 움직이면서 성간에 분포되어 있는 우주먼지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로 템펠 1의 핵과 코마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찍어 고해상도로 전송합니다. 네 번째로 태양 주변을 지금까지 2번 통과한 템펠 1 혜성의 궤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구체화하여 혜성의 핵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이해를 넓힙니다. 다섯 번째로 혜성의 핵과 혜성의 형성에 대한 이론을 구체화하고 내부층의 성질과 위치 반경을 알아내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템펠 1 혜성의 지도 작성 작업을 연장합니다. 여섯 번째로 퇴적물이 잘 흐르는지의 여부와 노출된 얼음에 대한 연구를 더 체계화합니다. 확장된 임무의 내용에 따라 임무의 명칭 역시 2007년 7월 1일 재탄생했으며 그 이름은 바로 템펠 1을 향하는 새로운 탐사 계획 NEXT New Exploration of Temple 1입니다. 스타더스트 NEXT 탐사선은 2011년 2월 15일 협정세계시 04시 42분 0초에 템펠 1로부터 약 181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도달했고 이후 지구로 약 72개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충돌에 의해 지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과거의 딥 임팩트에서는 미처 알아낼 수 없었던 혜성의 구조를 드디어 처음 알아냈다는 점에서 이 사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 중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로 했던 다양한 임무들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렇게 스타더스트 NEXT 탐사선은 태양과 혜성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생기게 되는 변화와 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은 혜성의 지질학적 의문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띤 탐사 끝에 2011년 3월 24일 스타더스트는 마지막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남아있는 연료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 탐사선의 엔진을 바깥으로 분사하는 것입니다. 탐사선에는 약간의 연료가 남아있었는데 사소하게라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보들은 그냥 허투루 놓치는 과학자들이 아니죠. 스타더스트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연구진들은 이를 활용해 탐사선에 남아있는 연료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결국 자료를 모두 얻고 난 후에서야 통신기의 전원을 껐으며 이때 탐사선의 위치는 지구로부터 약 3억 12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머나먼 우주 공간 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타더스트는 멀고도 외로운 암흑 속에서 마지막 확인 신호를 보내며 마치 별처럼 반짝했다가 끝내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하다가 가버린 스타더스트는 우리에게 선물로 표본 캡슐을 안겨주었습니다. 2006년 1월 16일 05시 57분 스타더스트 본체와 표본 해수 캡슐이 성공적으로 분리됩니다. 이때 스타더스트의 재진입 속도는 초속 약 12.9km로 인류의 지식과 힘에 의해 만들어진 물체들 중에서 최고로 빠른 재진입 속도를 경신했습니다. 재진입은 110초, 약 2분가량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냐면 최대 가속도는 34 중력 가속도까지 올라갔고 이는 환산하면 333.4261m/제곱입니다. 또한 이 급격한 재진입 중 탐사선의 열 차폐막은 무려 2900도씨까지 그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캡슐은 무사히 인류의 품에 안겨졌습니다. 스타더스트의 노력으로 일구어진 표본 샘플들을 본 결과 초기 태양계의 외부 지역은 혼자서 고립되지 않았으며 선간 먼지가 살 수 있는 편안처가 아니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최초의 임무로부터 계획이 연장 및 확장되어 있는 힘껏 온 전력을 쏟아내 혜성 탐사에 모두 바쳤던 탐사선 스타더스트. 지금은 우주에서 영영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스타더스트가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표본과 자료들은 영원히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혜성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탐사선의 개발과 임무들이 확장되어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혜성 관련 분야의 많은 정보들이 뿌리를 타고 성장하며 뻗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탐사선이 방문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혜성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헨리 혜성입니다. 헨리 혜성은 국제혜성탐사선과 지오토 탐사선 등을 비롯한 6개의 탐사선이 방문하였습니다.
헨리 혜성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혜성 중 하나이며 헨리 혜성의 존재를 최초로 밝힌 사람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2대 천문대장이었던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입니다. 헨리는 헨리 혜성의 주기와 그 다음 주기도 예측하였습니다. 헨리 혜성은 약 75년에서 76년을 주기로 지구에 접근하는 단주기 혜성이고 타원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되돌아오는 해왕성족 주기 혜성입니다. 자전주기 52.8시간, 약 2.2일이며 멀어질 때는 태양으로부터 약 35AU 정도까지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관측된 연도는 1986년으로 다음 접근 시기는 2061년 7월 28일로 예측됩니다. 1909년 8월 헨리 혜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4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1910년 4월에는 태양으로부터 약 8,9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했었습니다. 망원경과 같은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보이는 유일한 단주기 혜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더 밝은 혜성들도 존재하지만 몇천 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므로 우리가 볼 일은 없습니다. 헨리 혜성의 얼음 80%는 물이 얼어붙은 것이고 일산화탄소가 얼어붙은 것이 약 1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5%는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암모니아가 얼어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헨리 혜성은 태양에 근접하게 되면 급격히 밝아져서 관측이 가능해지며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급격하게 어두워져 관측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아코비니 찌너 혜성입니다. 지아코비니 찌너 혜성은 국제혜성탐사선이 인류 최초로 방문한 혜성입니다. 약 2km의 작은 핵을 지니고 있고 탄소 관련 분자들이나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이 다소 적어서 따스한 곳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혜성입니다.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혜성은 혜성 탐사선 로제타호가 2014년 8월 6일에 이 혜성에 도착하여 탐사를 시작하였고 2014년 11월 12일에 착륙선 필레를 투하시켰습니다. 이 혜성은 카이퍼 벨트에서 형성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대략 6년을 주기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템펠 1 혜성입니다. 템펠 1 혜성은 딥 임팩트 미션의 목표이었고 스타더스트 탐사선이 재방문한 혜성입니다. 반사율이 4% 정도밖에 안 되어서 어두운 혜성으로 분류되며 주기는 대략 5.5년 정도 됩니다. 다음은 그릭 스키 옐럽 혜성입니다. 그릭 스키 옐럽 혜성은 헨리 혜성을 방문한 지오토 탐사선이 두 번째로 방문하였고 혜성의 핵은 2km 남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렐리 혜성입니다. 보렐리 혜성은 나사의 뉴 밀레니엄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딥스페이스 1이 혜성의 코마를 지나치면서 촬영하여 지구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빌트2 혜성입니다. 빌트2 혜성은 2004년 스타더스트가 방문하여 코마 표본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수집된 먼지들은 대략 100만 개 정도였고 크기는 대략 100 마이크로미터부터 밀리미터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맥노트 혜성입니다. 맥노트 혜성은 율리시스 탐사선이 혜성의 꼬리를 통과하면서 핵으로부터 약 260km 떨어진 곳에서 이온 꼬리의 화학 성분 그리고 속도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쿠타케 혜성입니다. 야쿠타케 혜성은 율리시스 탐사선이 우연히 이 혜성의 이온 꼬리를 통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혜성의 꼬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3.8배나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틀리 혜성입니다. 하틀리 혜성은 땅콩 모양으로 생겼고 물을 엄청나게 분출하는 활동적인 혜성이며 딥 임팩트 탐사선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습 차원에서 혜성의 기원, 혜성의 구조와 궤도, 그리고 혜성의 관측과 탐사를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혜성의 기원입니다. 밤하늘 긴 꼬리를 휘날리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혜성들의 고향은 오르트그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1950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가 생각해낸 것으로 이 가설에 따르면 오르트그름은 4.5 곱하기 10의 12승 킬로미터에서 1.5 곱하기 10의 13승 킬로미터 거리에 있으며 장주기 혜성들의 기원으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간 먼지로 이루어진 이 구름들의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며 구름 안에 수많은 혜성핵이 있고 총 질량은 지구의 100배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혜성은 오르트구름 속의 핵이 외부의 별이나 가스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 생성 당시 함께 생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오르트 구름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혜성의 기원으로는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밖, 즉 30AU에서 100AU 거리에 있는 원반 모양으로 단주기 혜성들의 기원이며 얼음액을 갖는 수많은 천체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카이퍼 벨트는 명성이 우리 태양계의 끝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천체들이 카이퍼 벨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혜성의 구조와 궤도입니다. 대부분의 혜성은 약 15km 이하의 크기인 핵을 가지고 약 150만 km의 핵을 둘러싼 먼지와 가스인 코마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몇몇 혜성의 꼬리는 1억 5천만 km에 이른다고 합니다. 혜성의 핵은 얼음과 암석 그리고 먼지 입자들로 이루어진 둥근 형태이며 이것은 더러운 눈덩어리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런 핵 주변에는 코마가 존재하는데 이 코마는 H2O, CN, CO2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혜성이 태양 가까이에 가면 코마의 물질이 태양빛과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는 꼬리를 형성합니다. 혜성의 꼬리는 이온 꼬리와 먼지 꼬리로 나뉩니다. 먼지 꼬리는 태양열을 받아 타버린 규산염 먼지들입니다. 여기서 이온 꼬리는 푸른색을 띠며 태양의 반대편으로 생깁니다. 이는 기체와 먼지보다 태양풍과 태양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양 반대편에 거의 수직으로 뻗습니다. 먼지 꼬리는 대체적으로 흰색을 띠며 궤도 방향의 반대로 휘어져서 생깁니다. 이는 태양의 복사압에 의해 반대편으로 밀려난 입자들이 혜성의 운동에 의하여 휘어지는 것입니다. 혜성의 궤도는 대부분 행성과 같은 타원 궤도이지만 때로는 타원이 무한히 길어서 포물선이나 쌍곡선의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은 타원 궤도를 가지고 도는 혜성이 있는데 이것은 토성이나 목성의 중력에 이끌려 궤도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혜성의 관측과 탐사입니다.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 때 보이는 꼬리로 인해 특이한 천체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혜성인 헨리 혜성은 최소 240BC 이후부터 태양계 안쪽을 지날 때마다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중세에 제작된 자수작품인 바이의 테피스트리에 그려진 헤스팅스 전쟁의 모습에 헨리 혜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705년에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기상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헨리는 1531년과 1067년 그리고 1682년에 발견된 혜성이 같은 혜성이고 1785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혜성은 예언대로 나타났고 헨리 혜성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 헨리 혜성은 1986년 여러 국가에서 발사한 우주선들이 근접 탐사를 하며 약 76년 주기로 태양계 안쪽을 지나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994년 처음으로 혜성과 행성이 충돌하는 장면이 관측되었습니다. 그 혜성이 바로 슈메이커 레비이며 21개의 조각으로 분리되어 목성 대기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은 지구에서 보이는 반대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고 그 흔적만 가능했습니다. 1996년 3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하쿠타케 혜성이 지구를 찾아왔고 1997년에도 헤일밥 혜성이 지구를 찾아 사람들에게 멋있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성에 관한 탐사선은 미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소련, 일본, 유럽에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국제혜성 탐사선, 소련의 베가 1, 2호, 그리고 일본의 스위스의 사키가케, 유럽의 지오토 등이 있습니다.